경찰서 민원실에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텅 빈 통장을 쥔 주름진 손이 낙엽처럼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뜨거운 불 앞에서 기름 냄새를 맡으며 모은 피와 땀이 엉겨붙은 돈이었습니다. 어머님, 참 안타깝지만 이런 로맨스 스캠이나 기획 사기는 범인을 잡아도 돈을 돌려받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듭니다. 이미 해외로 돈이 다 빠져나갔을 거예요. 젊은 경찰관의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귓가에 윙윙거렸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린 것처럼 시리고 캄캄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그저 이 적막하고 길게만 느껴지는 노년의 저녁 무렵에 내 이야기를 들어줄 다정한 말동무 하나가 필요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올해 68이 된 박순옥 씨. 그녀는 남편을 병으로 먼저 떠나보낸 지 벌써 10년이 넘은 홀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원으로 꼬박 20년을 일했습니다. 매일같이 무거운 국통을 나르고 수백 인분의 반찬을 만드느라 관절염으로 양쪽 무릎이 다 망가지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게 붉어졌지만 순옥 씨는 자신의 삶이 훈장처럼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남부럽지 않게 대학까지 가르치고 번듯하게 결혼시켜 모두 서울로 보냈으니까요. 지금은 경기도 부천에 지어진 지 30년 된 낡은 빌라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매달 나오는 적은 액수의 국민연금과 그동안 입을 것 안 입고 먹을 것 안 먹으며 악착같이 모아둔 예금 1억 5천만 원. 큰 부자는 아니어도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명절에 손주들이 오면 용돈 5만 원씩은 기분 좋게 쥐어줄 수 있는 떳떳하고 독립적인 노후였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엄마라는 사실이 순옥 씨의 가장 큰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통장에 돈이 있다고 해서 뼛속까지 스며드는 외로움마저 막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순옥 씨의 하루는 언제나 적막 속에서 시작해 적막 속에서 끝났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지만 더 이상 아침밥을 챙겨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혼자 먹자고 찌개를 끓이는 것도 처량해. 어제 먹다 남은 찬밥에 물을 말아 김치 조각을 얹어 대충 끼니를 때웠습니다. 명절이나 어버이날이 아니면 자식들 얼굴 보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고 어쩌다 걸려오는 안부 전화조차 자식들의 바쁜 기색이 역력해 늘 쫓기듯 3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어미는 잘 지낸다? 밥은 챙겨 먹고 다니니? 그래, 바쁜데 어서 일 봐라, 끊으마. 전화를 끊고 나면 15평 남짓한 거실엔 숨막히는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입 밖으로 소리내어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이 일주일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하루 종일 틀어놓는 TV 소리만이 순옥 씨가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노인정이나 경로당에 가는 것도 꺼려졌습니다. 335 모여 앉아 자식 자랑을 하거나 며느리 흉을 보는 그 뻔한 틈바구니에 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히 남의 말에 엮여 구설수에 오르는 것도 싫었고 무엇보다 속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진짜 어른의 교류가 미치도록 그리웠습니다. 그저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지나온 세월의 고단함을 털어놓고 그래, 당신 참 애쓰고 살았다고 서로의 어깨를 다독여줄 수 있는 동무. 늙어간다는 건 그런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더 채우고 싶은 욕심보다는 내 안의 헛헛함을 진심으로 이해해줄 단 한 사람의 온기가 뼈저리게 아쉬워지는 것. 그러던 오늘 가을날이었습니다. 무료함을 달래볼 겸 동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리는 어르신 스마트폰 활용 교육에 나간 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강좌 첫날 순옥 씨는 스마트폰 화면을 제대로 터치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젊은 강사는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노인들을 보며 은근히 답답해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순옥 씨가 민망함에 얼굴을 붉히며 그만 가방을 싸서 집으로 돌아갈까 고민하던 찰나였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조용히 몸을 기울여 다가왔습니다. 이게 처음엔 내 맘대로 안 눌러집니다. 저도 처음에 자식들한테 물어봤다가 핀잔만 들었죠. 여기 이 부분을 살짝만 눌러보세요. 자신을 은퇴한 중학교 교장이라고 소개한 70세의 김학수. 그는 단정하게 빗어넘긴 은발에 깃이 빳빳하고 깔끔한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눈을 다정하게 바라보며 느릿하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로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짧은 도움의 손길과 눈빛이 붓게 닫혀있던 순옥 씨의 조용한 일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교실에서 시작된 인연은 아주 자연스럽게 동네 어귀의 낡은 찻집으로 이어졌습니다. 쌍화차 2잔을 시켜놓고 마주 앉은 자리에서 김학수 씨는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집사람을 먼저 보낸 지 벌써 5년째입니다. 교장으로 정년퇴직해서 매달 연금도 꼬박꼬박 나오고 경제적으로 아쉬울 건 없는데 말입니다. 넓은 아파트에 혼자 들어가 불을 켤 때면 그 텅 빈 공기가 참 무섭습니다. 자식놈들은 다 미국에 나가 자기들 처자식 챙기느라 바쁘고 맛있는 걸 먹어도 혼자 삼키면 그저 모래알 같죠. 늙어서 돈 100푼 주고 있으면 뭐합니까? 마주 앉아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사람이 없는데. 그의 담담한 고백은 순옥 씨의 가슴 깊은 곳에 맺혀있던 응어리를 건드렸습니다. 평생 뜨거운 불 앞에서 뼈가 으스러져라 일해 자식들을 번듯하게 키워냈지만 결국 남은 건 고요하다 못해 숨 막히는 빈 둥지뿐이었습니다. 나도 그런데, 나도 그 마음을 아는데. 순옥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남자는 노년의 헛헛함이 무엇인지 뼛속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순옥 씨의 흑백 같던 일상에 작은 색채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무의미하게 떠들던 거실의 TV 전원이 꺼졌습니다. 대신 아침 안을 쉬면 어김없이 울리는 스마트폰의 카톡 소리가 집안의 정막을 깼습니다. 방 여사님,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비가 온다니 외출하실 때 무릎 조심하십시오. 안부 메시지를 확인한 순옥 씨는 두꺼운 돋보기를 끼고 거칠고 뭉툭한 손가락으로 화면을 꾹꾹 눌러가며 한자 한자 답장을 썼습니다. 외출할 일이 생기면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남사스럽다며 묵혀뒀던 자주색 스카프를 꺼내 목에 둘러보고 화장대 거울 앞에서 서툴게 루즈도 발라보았습니다. 주책맞게 늙어서 무슨 짓인지 하면서도 헛웃음이 났습니다. 누군가 나의 아침을 궁금해하고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메말랐던 가슴이 다시 뛰었습니다. 학수 씨는 매너가 좋았습니다. 가끔 복지관 근처에서 점심을 먹을 때면 늘 먼저 계산을 했고 박 여사님처럼 마음 씀씀이가 고운 분과 식사를 하니 밥맛이 꿀맛입니다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옥 씨의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완전히 풀어버린 건 그의 매너나 돈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순옥 씨는 혼자 끼니를 대충 때울 학수 씨가 안쓰러워 소고기 장조림과 멸치볶음을 정성껏 만들어 반찬통에 담아 나갔습니다. 그 반찬을 받아든 학수 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우리 죽은 아내가 좋아하던 소고기요. 제가 참 좋아하는 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우리 죽은 아내가 해주던 것보다 훨씬 정갈합니다. 늙은이 혼자 찬밥 먹는 거 어찌하시고 이를 마음을 쓰셨습니까? 박 여사님 아니었으면 내 노년이 얼마나 끔찍하고 외로웠을지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 순간 순옥 씨는 묘한 벅차오름을 느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행여나 귀찮은 짐이 될까봐 먼저 전화 한 통 거는 것도 눈치를 보며 쪼그라들던 자신이었는데 말입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깊은 위로가 될 수 있고 무언가를 챙겨줄 수 있는 가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쓸모없는 뒷방 늙은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받은 셈입니다. 순옥 씨는 남은 여생
이 사람과 따뜻한 밥을 나누고 말동무를 하며 의지하고 산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늙고 외로운 마음의 빈틈을 파고든 이 안도감이 훗날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덫으로 돌아올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이 3달째로 접어들던 겨울의 문턱이었습니다. 그 무렵 김학수 선생은 순옥 씨에게 스마트폰으로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경기도 양평의 햇살이 잘 드는 아담한 텃밭이 딸린 조그만 단층 양옥집이었습니다. 당 여사님, 우리 남은 세월 저런 데서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으면서 조용히 의지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침마다 여사님이 끓여주시는 된장찌개 냄새 맡으면서 눈을 뜨는 게 내 마지막 소원입니다. 그의 말에 순옥 씨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평생을 자식들 뒤치다꺼리 하느라 내 인생은 없이 살았습니다. 늙고 병들어가는 이 시점에 비로소 누군가 나를 온전히 필요로 하고 나와 함께 남은 생을 보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 왈칵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웠습니다. 차가운 빌라 방구석에서 홀로 쓸쓸히 늙어가다 아무도 모르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끔찍한 두려움에서 영영 벗어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학수 씨의 얼굴에 짙은 수심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맛있게 비웠을 점심도 깨작거리며 남기기 일쑤였고 산책을 할 때도 땅만 보며 땅 꺼질 듯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다 못한 순옥 씨가 조심스레 이유를 물었을 때 그는 평생 교직에 몸담았던 꼿꼿한 자존심이 와르르 무너지는 듯 괴로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사님한테는 내 참 부끄러워서 죽어도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미국에 있는 큰아들 놈이 사업을 크게 벌이다가 갑자기 자금이 꽉 막혀버렸답니다. 당장 급한 불을 끄느라 내 연금 통장이랑 묶여있는 계좌까지 당분간 동결이 돼버렸지 뭡니까? 그는 두 손으로 마른 세수를 하며 처절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돈이야 아들놈 일이 해결되면 금방 풀릴 텐데 문제는 아까 그 양경진 말입니다. 내가 여사님이랑 같이 살려고 무리해서 가계약을 해놨는데 당장 이번 주까지 중도금 5천만 원을 못 치르면 계약금까지 다 날리게 생겼습니다. 평생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았는데 늙어서 자식놈 때문에 이런 꼴을 당하니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은 심정이요. 학수 씨의 주름진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본 순간 순옥 씨의 마음은 덜컥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점잖게 살아온 양반이 얼마나 벼랑 끝에 몰렸으면 이 늙은이 앞에서 체면도 다 버리고 저리 무너질까 싶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 평생을 전전긍긍해온 순옥 씨였기에 자식 때문에 모든 걸 잃게 생긴 부모의 그 참담한 심정을 누구보다 뼛속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 안 되지, 내가 도와줘야지. 어차피 우리가 같이 남은 세월 의지하며 살 집인데. 순옥 씨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평생 뚝배기 닦고 무거운 국통을 나르며 모아둔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생명줄과도 같은 1억 5천만 원짜리 정기예금 통장이 떠올랐습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 아파도 병원비 아껴가며 악착같이 쥐고 있던 그 돈. 그 돈의 목적이 이제는 나의 외로움을 구원해줄 단 한 사람을 지키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순옥 씨는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도장과 신분증을 챙겨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창구 직원은 1억 5천만 원짜리 정기 예금을 해지해달라는 순옥 씨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였습니다. 어머님, 이거 만기가 코앞인데 정말 해지하시겠어요? 요즘 어르신들 상대로 사기가 워낙 많아서요. 혹시 어디 투자하시거나 모르는 사람 계좌로 보내라고 하던가요? 젊은 직원의 조심스러운 만류에 순옥 씨는 오히려 발끈하고 말았습니다. 아이, 내가 늙어서 노망이라도 난 줄 아오? 내 노후에 살 집 중도금 치르러 가는 거니까 잔말 말고 이 계좌로 5천만 원만 이체나 딱 해주소. 순옥 씨는 자신이 늙고 어리석어 속는 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 퉁명스럽게 쏘아 붙였습니다.
사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정말 괜찮을까 하는 서늘한 불안감이 스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렇게 점잖고 내 외로움을 진심으로 닦아주던 양반이 그럴 리가 없지. 내가 내 인생 마지막 동반자 하나 못 알아볼까? 불안감을 애써 억누르며 순옥 씨는 기어이 5천만 원을 학수 씨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돈이 입금되자마자 걸려온 학수 씨의 전화 속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사님, 임자, 내가 이 은혜는 죽어서 뼈가 가루가 되어도 잊지 않겠소. 임자는 벼랑 끝에서 내 목숨을 살린 은인이요. 난생 처음 들어보는 임자라는 그 애틋한 호칭에 순옥 씨의 가슴은 세상을 다 가진 듯 벅차올랐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이토록 절대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눈물겹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단꿈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불과 열흘 뒤 학수 씨는 며칠 밤을 새운 사람처럼 초췌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아들 문제로 얽힌 세금과 위약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당장 8천만 원을 더 막지 않으면 양평 집은 물론이고 자신의 연금 통장까지 모조리 압류당해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다 늙어서 인자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겠소. 딱 한 달만 있으면 내 돈이 다 풀리오. 그때 이자까지 쳐서 다 갚을 테니 제발 한 번만 더 살려주시오. 인적 드문 공원 벤치에서 70 노인이 체면도 다 버리고 바짓가랑이를 붙잡은 채 뚝뚝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처절한 모습에 순옥 씨는 그만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미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그만두면 그 돈도 날아갈 판이었고 무엇보다 자신을 유일하게 여자이자 동반자로 대우해주던 그 따뜻한 환상마저 산산조각 날 거라는 극도의 두려움이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결국 순옥 씨는 며칠 뒤 남은 예금마저 몽땅 깨서 그의 통장으로 밀어넣고 말았습니다. 평생 불볕 같은 주방에서 뚝배기를 닦고 무거운 국통을 나르며 모아둔 생명줄과도 같은 돈. 남은 노후의 마지막 보루였던 1억 3천만 원이라는 피 같은 돈이 그렇게 허무하게 학수 씨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돈을 건네고 사흘 뒤인 수요일 아침. 새벽 5시에 눈을 뜨자마자 늘 확인하던 스마트폰 화면이 차갑게 죽어 있었습니다. 아침 9시, 8시, 9시가 지나도록 기다리던 카톡 알림음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순옥 씨가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삐 소리 후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되며 기계적인 여자 목소리가 텅 빈 거실에 서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손발이 차갑게 식고 숨이 턱 막혀 왔습니다. 아닐 거야. 폰 배터리가 나간 걸 거야. 무슨 사고라도 났나?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힌 순옥 씨는 겉옷의 단추도 제대로 채우지 못한 채 허겁지겁 집을 나섰습니다. 학수 씨가 살고 있다며 지나가듯 말해주었던 그 아파트 단지를 향해 미친 듯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도착한 곳은 동네에서 가장 비싸고 으리으리하다는 대단지 아파트였습니다. 학수 씨가 산책길을 무심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기 104동 15층이 내 집이요. 언제 한번 차 한잔하러 오시구려 했던 곳이었습니다. 순옥 씨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단지 입구의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손끝이 서리가 내린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저기 수고하십니다. 104동 1502호에 사시는 김학수 교장 선생님, 혹시 오늘 외출하셨나 해서요. 순옥 씨의 물음에 두꺼운 안경을 쓴 경비원은 명부를 뒤적거리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104동 1502호요? 거긴 30대 젊은 부부가 사는데요. 그리고 우리 단지에는 김학수라는 이름의 입주민은 없습니다. 그 순간 순옥 씨의 귓가에 삐 하는 날카로운 이명이 울렸습니다. 아닐 거요. 은발에 키가 훤칠하고 늘 빳빳한 셔츠를 입고 다니는
70대 양반인데 중학교 교장으로 은퇴했다고 했어요. 다급해진 순옥 씨가 목소리를 높이며 매달렸지만 돌아온 것은 경비원의 단호한 대답과 안쓰러운 눈빛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그런 식으로 노인들 홀려서 돈 빼먹는 사기꾼들이 동네에 판을 친답디다. 경찰서로 빨리 가보세요. 하늘이 노랗게 변하고 깃고 있던 땅이 푹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옥 씨는 아파트 화단 앞 시멘트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겨울 초입에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추위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의 일들은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파출소를 거쳐 경찰서 민원실까지 끌려가듯 걸어갔지만 젊은 경찰관의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김학수라는 이름도 중학교 교장이라는 신분도 양평의 전원주택도 모두 가짜였습니다.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한 노인들의 외로움을 노린 지독하고 악랄한 기획 사기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를 향했던 다정한 눈빛과 따뜻한 카톡 메시지는 오직 그녀의 통장을 노린 치밀한 연극이었습니다. 1억 3천만 원. 남편을 떠나보내고 10수년간 홀로 뼈가 부서져라 일하며 모은 돈,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는 당당한 노후이자 순옥 씨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하루아침에 공중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경찰서를 빠져나와 낡은 빌라로 돌아온 순옥 씨는 불도 켜지 않은 캄캄한 거실 바닥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돈을 잃었다는 사실보다 이 엄청난 일을 자식들에게 입 밖에도 낼 수 없다는 뼛속 깊은 수치심이었습니다. 어머니, 그 나이에 남자가 뭐 그리 고파서 그런 사기꾼한테 홀리셨어요? 자식들의 격렬 섞인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평생을 아등바등 살았는데 결국 가장 비참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자식들의 인생에 가장 큰 짐덩어리가 되어버렸다는 자책감이 그녀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차라리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순옥 씨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알아누웠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를 깨워주던 카톡 알림음이 사라진 집안은 예전보다 수백 배는 더 차갑고 소름 끼치게 고요했습니다. 외로움을 피하려다 치른 대가는 이전의 외로움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지옥 같은 고립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구원의 손길을 내밀 수 없는 철저한 암흑 속에서 순옥 씨는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하고 뜬 눈으로 캄캄한 방 안에서 밤을 지새운 지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순옥 엄마, 안에 있어? 아이, 사람이 며칠째 코빼기도 안 보이고 전화도 안 받아. 쾅쾅쾅. 낡은 현관문을 부술 듯이 두드리는 소리에 순옥 씨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겨우 문을 열었습니다. 같은 빌라 3층에 사는 72살 최명숙 형님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며 산전수전 다 겪은 명숙 형님은 입은 좀 거칠어도 정이 많아 종종 겉절이라 부침개를 해다주며 순옥 씨와 왕왕 안부를 묻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명숙 형님은 퀭한 눈에 헝클어진 머리, 며칠 새 반쪽이 되어버린 순옥 씨의 낯빛을 보자마자 들고 온 반찬통을 마루에 팽개치고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꼴이야? 어디 아파? 왜 멀쩡한 방구석을 무덤으로 만들어 놓고 송장처럼 이러고 있어? 그 거칠고도 익숙한 호통 소리를 듣는 순간 순옥 씨의 가슴 속에 꽉 막혀 있던 서러움이 뚝이 터지듯 밀려왔습니다. 형님, 나 어떡해요? 나 그냥 죽어버릴 거야. 내가 미쳤지. 늙어서 노망이 단단히 났지. 순옥 씨는 명숙 형님의 바지자락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며 지난 석 달간 있었던 그 끔찍한 일들을 미친 사람처럼 털어놓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이라는 가짜 신분에 속아 넘어간 일, 남은 여생을 함께 의지하며 살자는 말에 속아 집중두금 명목으로 돈을 보낸 일,
그리고 평생 뚝배기를 닦으며 모은 1억 3천만 원이 허공으로 날아갔다는 사실까지. 이야기를 하는 내내 순옥 씨는 극심한 수치심에 몸을 떨었습니다. 영숙 형님이 그 나이에 무슨 주책이냐 하며 손가락질을 하거나 남자가 그리워서 미쳤냐 하며 혀를 끌끌 찰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자식들에게조차 말 못할 이 부끄러운 짓을 동네 사람에게 털어놓았으니 이제 이 동네에서도 고개를 들고 살 수 없겠구나 반쯤 체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명숙 형님의 반응은 순옥 씨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는 혀를 차지도 핀잔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순옥 씨의 등짝을 찰싹하고 매섭게 내리쳤습니다. 이 바보 천지 같은 여편애야! 네가 뭘 잘못했는데 죽기를! 사기친 그 호로 자식이 찢어 죽일 놈이지 외로워서 속아 넘어간 사람이 무슨 죄요? 명숙 형님은 매서운 눈빛으로 순옥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고도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순옥 엄마, 네가 지금 돈 잃은 것보다 더 미치겠는 게 뭔지 알아? 내가 다 늙어서 남자한테 홀려 피 같은 돈을 갖다 바쳤다는 그 수치심 때문에 스스로를 벌레만도 못하게 깎아내리고 있는겨. 자식들 볼 면목이 없어서? 네가 그놈한테 돈을 왜 줬는데? 그게 남자의 품이 그리워서 사내가 고파준 거야? 명숙 형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순옥 씨 스스로도 차마 직면하기 두려워 피하고 있던 마음속 가장 깊은 정곡을 찔렀습니다. 나도 알아. 늙은 과부가 이 좁은 방구석에서 홀로 늙어가는 게 어떤 건지. 네가 그 사기꾼한테 바친 건 남자에 대한 욕정이 아니여. 내 넋두리 들어줄 사람, 내가 밥 한 끼 따뜻하게 챙겨줄 사람, 그 빌어먹을 외로움과 기대고 싶은 마음의 값으로 지불한 거여. 안 그려? 그놈이 네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네가 평생 자식들한테 지 만들려고 이 꽉 물고 버텨온 그 지독하게 외로운 약점을 정확하게 파고든 거라고. 영숙 형님의 거칠지만 뼈 때리는 일갈에 순옥 씨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외로움과 기대고 싶은 마음의 값. 그 말이 순옥 씨의 갈기갈기 찢어진 가슴 속으로 뜨겁게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랬습니다. 자신이 김학수라는 가짜 사내에게 그토록 맹목적으로 매달렸던 이유는 늙은 여자로서의 허영심이나 주책맞은 연정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평생 꼿꼿하게 세워두었던 자존심, 그 이면에 곰파 터져가던 참혹한 고독이었습니다. 그저 이별의 아픔 속에 죽음에 터져가던 참혹한 고독이었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냈냐고 다정하게 물어봐 줄 사람, 내가 해준 밥 반찬을 맛있게 먹어주며 나의 쓸모를 인정해줄 단 한 사람이 미치도록 그리웠던 것뿐이었습니다. 사기꾼은 그 벌어진 마음의 틈새를 독사처럼 파고들어 독을 품어낸 것이지요. 영숙 형님은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가스불을 켰습니다. 며칠째 식은 채로 냄비에 방치되어 있던 찬밥에 물을 붓고 푹푹 끓여 구수한 숭늉을 한 대접 내왔습니다. 자, 일단 이거부터 마셔. 속이 따뜻해야 살 궁리도 생기는 법이여. 돈 잃은 것도 원통해 죽겠는데 여기서 굶어 죽으면 그 사기꾼 놈만 발 뻗고 자게 냅두는 꼴 아니여? 명숙 형님이 억지로 쥐어준 숟가락을 들고 순옥 씨는 떨리는 손으로 뜨거운 숭늉을 한 입 떠넣었습니다. 며칠 만에 빈속으로 넘어가는 따뜻한 온기에 왈칵 참았던 눈물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형님, 나 정말 미치게 외로웠어요. 자식들한테는 항상 바쁘니까 전화하지 말라고, 어미는 잘 지낸다고 호기롭게 큰 소리 쳤지만 사실은 나도 사람이잖아. 밤에 혼자 자다 깨서 기침이라도 심하게 나는 날엔 이러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 죽는 건 아닌가 무서워서 밤새 벌벌 떨었어요. 그 사람이 남은 세월 된장찌개 끓여 먹으면서 같이 의지하고 살자는데 그 말이 내 귀엔 구명줄처럼 들렸단 말이에요. 순옥 씨는 밥그릇을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명숙 형님은 그런 순옥 씨의 구분 등을 말없이
아주 오랫동안 쓸어내려 주었습니다. 알아, 다 안다. 우리네 늙은이가 세상에 첫 번째 주었습니다. 알아, 다 안다. 우리네 늙은이들 속이 다 똑같지 뭐. 네가 바보라서 당한 게 아니야. 너무 외롭고 속으로만 꾹꾹 참고 살아서 당한겨. 그러니까 이제 그만 네 자신 좀 탓해라. 죗값은 사기친 그놈이 받아야지. 왜 피해자인 네가 여기서 목숨을 끊으려 들어? 그날 오후 명숙 형님의 투박한 위로 덕분에 순옥 씨는 겨우 기운을 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록 평생 모은 돈은 모두 날아갔지만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자신을 짓누르던 끔찍한 수치심과 자기 혐오의 굴레에서는 조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주책맞은 노인네가 아니었다. 그저 외로움이라는 병에 걸려 잠시 눈이 멀었던 불쌍한 사람일 뿐이다. 순옥 씨는 그렇게 며칠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를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추슬렀다고 해서 당장 눈앞의 현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은 돈은 매달 나오는 소액의 국민연금뿐 당장 다음 달부터 생활비조차 막막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순옥 씨 앞에는 가장 거대하고 두려운 산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토록 짐이 되기 싫어했던 자식들에게 결국 이 모든 참담한 사실을 털어놓고 엎드려야 하는 뼈아픈 현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며칠 뒤 주말, 순옥 씨는 낡은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쥐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주소록에 저장된 큰아들 민수라는 이름 위로 엄지손가락이 수십 번을 맴돌다 허공에서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42, 서울에서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며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는 아들입니다. 손주들 학원비 대랴, 아파트 대출금 갚으랴, 제 한 몸 건사하기도 벅찬 자식의 어깨에 평생 모은 돈을 사기꾼에게 다 뜯기고 빈털터리가 된 늙은 어미의 짐까지 얹어야 한다는 생각에 순옥 씨는 차라리 혀를 깨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세금 외에는 수중에 남은 현금이 단 한 푼도 없는 데다 경찰서에서도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신신당부했던 터라 더는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눈 질끈 감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웬일이세요? 주말 아침부터? 나 지금 애들 데리고 키즈 카페 가려고 나오던 참인데 짧게 통화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바쁘고 퉁명스러운 목소리에 순옥 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민수야, 어미가 죽을 죄를 지었다. 겨우 쥐어짜낸 한마디에 왈칵 울음이 터져버렸습니다. 평생 자식들 앞에서 눈물 한 번 보인 적 없던 강한 엄마의 통곡에 놀란 아들은 결국 오후 늦게 부천의 낡은 빌라로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경찰서에서 받아온 사건 접수증과 이체 내역서를 확인한 아들 민수 씨의 얼굴은 무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뻔한 수법에 당해요? 내가 평소에 뉴스 보면서 모르는 번호 폰으로 오면 무조건 끊고 누가 돈 달라고 하면 절대 주지 말라고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게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 나이에 무슨 연애를 하겠다고 그 많은 돈을 덥석 줘요. 아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대락 같은 원망에 수목 씨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무릎만 문질렀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미안하다. 내가 귀신에 씌었나 보다. 정말 미안하다.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리며 굽은 등으로 오열을 하는 어미를 보며 화를 내던 아들도 이내 거친 숨을 몰아쉬며 헝클어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때 반찬통을 핑계삼아 열린 문틈으로 상황을 지켜보던 명숙 형님이 참다 못해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봐 밀수, 너 지금 네 애미 가슴에 대못을 쳐도 유분수지 그게 할 소리여. 갑작스러운 이웃 할머니의 등장과 호통에 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너 네 엄마한테 마지막으로 안부 전화 길게 한 게 언젠지 기억이 나혀? 명절에 와서 봉투 하나 달랑 쥐어주고 밥 한 끼 쫓기듯 먹고 간 거 말고 네 애미가 오늘 아침엔 뭘 해먹었는지, 무릎 아픈 건 좀 어떤지, 하루 종일 이 적막한 방구석에서 혼자 무슨 생각하며 사는지 물어본 적 있어? 명숙 형님의 매서운 질타에 아들 민수 씨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네 애미가 남자가 고파서 돈을 준 게 아니야? 사기꾼 논팽이가 매일 아침 안부 묻고 밥 챙겨 먹었냐고 살뜰하게 돌어주니까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너무 고프고 서러워서 눈이 멀어버린겨. 자식놈은 바쁘다고 전화 한 통 없는데 늙은 과부가 혼자 고독 쌓을까봐 밤마다 벌벌 떨면서 산 건 아냐고, 이 무심한 놈아. 명숙 형님의 쏟아지는 원망에 민수 씨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그제야 고개를 돌려 쭈그려 앉은 어머니를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나 꼿꼿하고 난 괜찮으니 너희들이나 잘 살아라 큰 소리치던 강인한 어머니는 온데간데 없고 작고 늙어버린 초라한 노인만이 벌벌 떨며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1억 3천만 원이라는 피 같은 돈을 주고 산 것은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들이 채워주지 못한, 아니 채워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끔찍한 외로움의 구멍을 메우기 위한 생존의 발버둥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민수 씨는 차마 더 이상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거칠고 주름진 두 손을 덥석 쥐었습니다. 그 손은 평생 뚝배기를 닦느라 마디가 다 굵어지고 짓무른 훈장 같은 손이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외로운 줄 정말 몰랐어요. 돈은 어떻게든 다시 벌면 되니까 제발 나쁜 생각만 하지 마세요. 예? 어머니의 손에 얼굴을 묻고 오열하는 아들의 정수리를 보며 순옥 씨는 소리 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다 잃고 벼랑 끝에 서고 나서야 역설적이게도 그토록 닿고 싶었던 자식과의 진실한 체온을 다시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기적처럼 잃어버린 돈을 되찾는 일은 끝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경찰에서 인출책 일부를 잡았다는 연락이 오긴 했지만 순옥 씨의 피 같은 돈은 이미 해외로 모두 빼돌려져 단 한 푼도 건질 수 없었습니다. 냉정한 현실은 곧바로 순옥 씨의 일상을 덮쳤습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나자 당장 다음 달 공과금과 식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결국 순옥 씨는 동네 주민센터를 찾아가 노인 공공근로를 신청했습니다. 아침 일찍 형광조끼를 입고 동네 골목에 쓰레기를 줍는 일, 평생을 식당 주방에서 혹사당해 이미 너덜너덜해진 무릎과 허리를 훈장처럼 여기며 살아왔는데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다시 그 굽은 관절을 끌고 거리로 나서야 하는 고단하고 처절한 노년의 연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아침 이슬을 맞으며 빗자루를 쥐고 있는 순옥 씨의 얼굴은 예전 그 차가운 빌라 방구석에 홀로 앉아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아들 민수 씨는 그날 이후 변했습니다. 퇴근길 차에 시동을 걸면 가장 먼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단한 용건이 있는 것도 길게 통화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엄마, 저 지금 퇴근해요. 저녁은 뭐 드셨어요? 내일 비 온다니까 일 나가실 때 따뜻하게 입고 나가세요. 딱 3분. 그 짧고 사소한 일상적인 안부 전화 한 통이 하루 종일 입 한 번 뻥긋할 일 없던 순옥 씨의 적막한 거실을 얼마나 훈훈하게 데워주었는지 모릅니다. 순옥 씨 자신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자식들에게 나는 다 괜찮다, 밥 잘 먹고 있으니 바쁜데 전화하지 마라 라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거짓말을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쑤시면 아프다고 앓는 소리도 하고 동네에서 속상한 일이 있으면 아들에게 미주알 고주알 털어놓으며 투정도 부렸습니다. 자식에게 절대 짐이 되지 않겠다며 겸겹이 쌓아 올렸던 그 지독한 강박의 성벽을 허물어버린 자리에 비로소 진짜 가족의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평생 모은 돈을 생판 모르는 난에게 덥석 내어줄 수 있느냐며 답답해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나는 절대 저런 바보 같은 짓은 안 담한다고 장담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노인의 외로움이라는 것은 때로는 사람의 눈을 완벽하게 멀리하고 이성을 마비시키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특히 순옥 씨처럼 나는 자식들에게 손 안 벌리고 혼자서 꿋꿋하게 잘 살고 있다며 겉으로 강한 척, 독립적인 척 살아가는 어르신들일수록 속은 더 깊게 골마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꾼들은 바로 그 단단한 껍데기 속에 숨겨진 미치도록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그 연약한 속살을 귀신같이 냄새 맡고 파고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노후 준비라고 하면 통장에 잔고가 얼마인지 매달 연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돈만 쥐고 있으면 자식들에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늙어갈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순옥 씨의 뼈아픈 눈물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잔인한 진실은 다릅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외로운 섬처럼 고립된 노인은 통장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 질 나쁜 포식자들의 가장 쉬운 먹잇감이 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뼈아픈 박순옥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가올 혹은 이미 겪고 있는 노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노후의 진짜 든든한 보험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내 속마음을 편안 꺼내놓을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입니다. 돈을 모으고 아끼는 것만큼이나 동매 모임이든 복지관이든 혹은 작은 취미 모임이든 사람들과 부대끼고 어울리는데 시간과 정성을 쓰셔야 합니다. 고인물이 썩듯 세상과 단절된 외딴섬은 언제나 가장 쉬운 표적이 됩니다. 내 안부를 궁금해하고 내 일상에 참견해주는 이웃이 단 한 명이라도 곁에 있다요? 누군가 달콤한 날로 접근해 올 때 그 사람 왠지 수상하던데 조심해라 라고 객관적인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울타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순옥 씨에게 명숙 형님 같은 존재가 사기를 당하기 전에 흉금을 터놓을 수 있는 말동무였다면 이 비극은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고치기 힘든 마음의 병, 바로 자식에게 지매기 싫다는 그 지독한 강박을 이제는 무릅쓰고 그럼 나는 이 자식들이 짐이 돼야지 라고 세월이 흘러 머리가 하얗게 새고 관절이 닳아 없어져도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존중받고 다정한 온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책도 늙은이의 노망도 아닌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사람의 본성입니다. 오늘 저녁 캄캄한 거실에 홀로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 불빛만 바라보고 계실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구분 등 뒤에는 과연 어떤 짙은 외로움이 숨죽여 울고 있을까요? 내 아내 혹은 내 부모님의 그 서늘한 고독의 깊이를 오늘은 한 번쯤 가만히 들여다보고 손 내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와 닿으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지인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의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벼랑 끝 남은 인생 전체를 지켜낼 수도 있습니다. 평안하고 따뜻한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